저는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하다가 리타이어한 지가 벌써 4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최신 의학상식은 없고 옛날에 알던 거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오늘 강좌 목적은 무슨 의학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넣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주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의학의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이미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면 치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비도 많이 들고, 효과적인 면에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면서도 건강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사역들을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잘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인병, 하나는 암. 사실은 성인병에 암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병은 글자대로 성인에게 잘 걸리는 병입니다. 원인은 유전인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병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게으름 생활 태도 때문에 생기는 병들입니다. 음식을 잘 가려 먹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먹는다든지, 운동을 전혀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생기는 병,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 성인병이야. 암도 그 중에 넓은 의미에서는 들어가지만 오늘 편리상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인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혈압하고 당뇨, 이 두 가지를 주로 생각해 보고, 암에는 제일 많은 폐암, 그 다음에 여자한테 제일 많은 유방암, 남자한테 제일 많은 프라스테이트, 전립선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몇 가지씩 더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보고 오늘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혈압, 하이퍼텐션이라고 하죠. 혈압이라는 건 뭐냐? 혈관, 동맥 내에 있는 압력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심장에서 피를 동맥으로 밀어내는 힘하고, 그 다음에 혈관의 넓이, 얼마나 내로하냐, 얼마나 넓으냐 하는 그 팩터에 의해서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작아지거나 딱딱해져서 플렉시빌리티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똑같이 심장에서 짜내도 여기 압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늘어나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의해서 혈압을 하는데, 보통 지금 옛날에는 정상이 140에 90 이하면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20에 80 아이디얼한 거래요. 그럼 130에 85까지도 정상으로 봐줘요. 이건 앞티맘, 아주 제일 적정 아이디얼한 혈압이 120에 80이고 130에 85까지도 정상 레벨로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약을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정도의 혈압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이 선으로 내려주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혈압은, 여기 지우개가, 혈압은 종류가 essential hypertension 혹은 primary hypertension, 1차적인, 그 다음에 secondary hypertension,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essential hypertension, primary hypertension은 주로 유전에 의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혈압이 높으면 그 아들들도 대부분 혈압이 높습니다.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은 언더라잉 디지즈, 다른 기관이 병이 생겨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 그 흔한 예가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걸러내는 작용을 잘못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근데 혈압이 높은 이유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유전에 의한 혈압이 제일 많아요. 높은 게. 그 혈압이 높으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혈압을 잘 조정해야 돼요.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혈관 내가 혈압이 높기 때문에 짜내야 되는 힘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트 어택, 심장 마비가 잘 온다고요. 그 다음에 하트 페일리어, 심장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심근육이 늘어나서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짜내는 힘이 약해져서 피가 백플로우 해가지고 숨이 가쁘고 몸이 붓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고치기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뇌졸중,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블러드 클럿이 혈관에 생겨가지고 그 트러블 해서 막아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 스트로크, 중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눈의 망막이 문제가 됩니다. 망막이 혈관이 터져거나 막혀가지고 시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런 부작용, 합병증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근데 이 혈압의 증세는 없어요, 대부분이. 그게 아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병은 생기면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펜딕스, 그 맹장에 염증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그건 아주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페인을 주시는 게. 그래서 그거에 어텐션을 갖게 되고 응급실로 달려가서 수술을 받으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혈압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머리가 약간 띵하고 아프거나 약간 어지럽거나 그런 증세가 있지만
약간 눈이 블러링하거나. 그렇지만 초기에는 특히 혈압의 증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혈압을 가끔 재봐야 돼요. 혈압을 재보는 방법은 의사한테 가서 재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가 혈압계를 사서 재보는 게 제일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의사한테 한번 오피스에 가면 요즘에는 1시간 반, 2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CVS 같은 데 가서 혈압계 사면 자기가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살 때 잘 생각해서 살 거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그 혈압계를 샀어요. 다른 사람이 재주는 거 사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잴 수 있는 혈압계를 사서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혈압이 높지 않은 분들도 가끔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더 자주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매일 한 번씩 재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에 혈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은 의사 오피스에 정기 체크업을 가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나이, 45세 전후에는 여자들이 혈압이 더 높아요. 45세 전후에는 65세 남자가 더 높아요. 65세 전후에는 여자가 높아요. 왜 그런 통계가 나왔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45세 전후 남자들이 한참 일할 때예요.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서 그럴 수가 있고 65세가 되면 남편은 리타이어해서 집에 와 있고 사시기가 매일 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 셋밥까지 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자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자가 혈압이 높아. 남자는 자꾸만 베이비같이 돼가요. 저를 비롯해서. 와이프 치마꼬리만 잡고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 종족.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혈압이 백인보다 더 높아요. 고혈압 환자가 더 많아요. 유전적인 인자도 있겠고 음식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오베시티. 비만 환자는 대부분 혈압이 높아요. 운동 부족, 스모킹, 담배는 이따 폐암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아주 백해무익한 겁니다. 여기는 교회 나오시니까 하나도 담배 피는 분 없겠지만 담배 피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것도 오래 피워요. 담배는 나한테만 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도 해로워요. 혈압이 왜 높아지느냐? 담배를 피면 혈관 내 벽을 손상을 입혀요. 니코틴이. 그래서 혈관 내가 스무스하던 게 울뚝불뚝해져요. 그래서 혈액이 지나가는데 압력을 더 받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져요. 블러드 클럽도 그래서 생겨요. 울뚝불뚝해진 혈관 내를 자꾸 지나가다 보면 혈구가 깨져서 피가 클럿 뭉쳐가지고 응고가 돼서 뇌졸중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alt,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건 salt.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쿡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salt를 많이 먹이지 않는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이타민 D 데피션시. 바이타민 D가 부족했을 때도 혈관에 문제가, 콩팥에서 생산하는 혈압에 대한 엔자임이 영향을 받아서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알코올이 요즘에 조금씩 마시면 심장마비가 덜 온다 해가지고 매일 반주로 와인을 마시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핑계도 되지만, 그러나 하트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는 아주 나쁜 게 굉장히 많아요. 혈압도 이거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알코올도 조심해야 되고, 제일 혈압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것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 세상, 복잡한 세상 살면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다가오기 때문에 받아야 돼. 근데 그것을 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야구공을 던져서 저기서 날라올 때 야구공을 이렇게 가서 받으면 훨씬 더 아파요. 그죠? 안 아프게 하려면 뒤로 물러서면서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나를 향해서 오면 그 스트레스를 뒤로 물러나면서 받는, 부부간의 스트레스가 서로 주고 받을 때도 저기서 악 하고 소리 지르면 여기서는 야 하고 받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하면은 부닥치는 소리가 크니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가 왜 혈압을 높이느냐? 아드레날린이라는 부신 피진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많이 돼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의 박동을 빠르고 세게 해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아주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이 스트레스는 다 망가지게 해요. 입은 캔서 종류에 따라서 캔서의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항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프레그넌시, 임신했을 때 혈압이 올라가요. 심하게 올라가면 임신 중독 증상이 일어나서 생명에도 위험해요. 애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방과 치료는,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계를 재서 사서 체크를 자주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원인 제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다이어트, low salt, low fat 다이어트, low calorie 다이어트를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제일 좋은 운동은 뛰기와 걷기예요. 자기한테 맞는, 뛰는 것이 맞으면 뛰는 거, 자깅. 그 다음에 워킹이 좋으면 워킹을 하고. 그걸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어떤 때는 매일 뛰다가 어떤 때는 한 보름에 한 번 뛰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매일 자기가 가장 시간 내기 좋은 시간을 택해서 끈기 있게 매일 해요.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지속성을 하는 데는 제일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금방 그만두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이풀한 라이프를 사는 것이 혈압에 아주 중요해요. 아주 디프레스가 되거나 또 앵자이어티가 오거나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이풀한 라이프를 가져야 돼요. 그건 뭐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성경 말씀에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지만 joy, 이것은 어떤 약보다도 거의 모든 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서도 안 되면 약을 쓰는 거예요. 이건 패밀리 닥터나 자기 내과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써야 돼요. 귀찮아서 안 하거나 한번 갔다 오면 1년이고 2년이고 체크업은 안 하고 계속 의사한테 전화로 처방만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꼭 의사가 오라는 때 꼭 가서 체크업을 받아서 그거에 상응하는 약을 먹어야 되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없는 약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부작용 증세가 없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 한쪽에서 지금 큰 문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간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다 망가지는 데까지도 4분의 3이 망가지는 데까지도 가는 증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약이건 먹으면 의사한테 정기 체크업을 받아서 그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면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혈압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베티스, 당뇨병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베티스는 역사적인 문헌에 BC 1500년에 첫 리포트가 있어요. 애굽에서.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 3억 8,200만 명인 세계 다이아베티스 환자가 있습니다. 382 million people. 당뇨는 정상치가 혈당 정상치는 70에서 110이 정상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70보다 이하면 저혈당, 110보다 높으면 고혈당. 언제 체크하느냐? 밤 12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이튿날 아침 8시나 9시에 가서 의사 오피스에 가서 체크하면 패스팅 블러드 슈가라고 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헤모글로빈 A1C라는 걸 측정하는데 이것이 더 정확해요. 혈당 체크하는 방법에. 이거는 헤모글로빈 A1C라는 거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내 어태치되는 들어붙어 있는 글루코스, 당, 혈당, 퍼센테이지요. 그래서 정상치가 4 내지 6%. 이거는 지난 검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그냥 혈당만 체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그러나 아직도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에는 타입 1, 타입 2, 제스테이셔널 이 세 가지 다이아베티스가 있어요. 타입 1은 인슐린 디펜던트라고 해서 판크레아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그것이 분비가 안 되는 거, 혹은 적게 되는 거. 타입 2는 조직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거, 리스폰스가 없는 거. 제스테이션은 프레그넌시 됐을 때 당이 올라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인슐린 주사로 해요. 보통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베나일 다이아베티스라고도 해요. 타입 2는 알약, 오랄 메디케이션, 타블렛으로 된 걸 먹어서 치료를 해요. 제스테이셔널은 이거 플러스 이거, 인슐린하고 타블렛을 같이 먹어서 해요. 물론 이 원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일 많은 게 유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엔 음식입니다. 단 걸 먹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하이 칼로리 다이어트를 먹지 말아야 돼요. 칼로리 다이어트. 당뇨병이 왜 우리한테 아주 많이 중요하냐면 당뇨병은 많은 컴플리케이션을 일으켜요. 합병증을. 왜 그러냐면 당뇨병이 생기면 혈관이 다 좁아져요. 큰 혈관서부터 작은 혈관, 모세혈관까지 혈관이 다 좁아집니다. 지방 하이퍼리피데미아라고 혈액 중에 지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 혈관이 다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에 따라서 가는 영양분을 먹고 섭취해서 모든 조직이 활동을 하고 펑션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망가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실명하게 되고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가는 게 특히 발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거기가 썩어요. 그래서 앰퓨테이션, 절단을 해야 되고요.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을 걸르는 작용이 약해져서 콩팥을 피 걸르는 거를 헤모다이알리시스를 에브리 어더 데이로 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트랜스플란트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신경으로 가는 게 혈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마비가 와가지고 넘니스, 팅글링 이런 것들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예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 성인병들을 아까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흔한 병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완치시키는 게 없어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 가장 흔한 이런 병들을 완치시키지 못한다고요. 조금 임프루브는 시키지만 완치는 못 시켜요. 의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웨이트 로스가 있어요. 몸무게가 자꾸 줄어요. 많이 먹어요. 자꾸 먹는데 몸무게는 자꾸 줄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고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 증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의사한테 가서 체크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글루코메타라고 해서 자기가 집에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슈가 체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스트로크도 잘 걸리고 중풍도 잘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나 콩팥이나 신경계통에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암이 정의가 뭐냐? 무엇더러 암이라고 그러느냐? 소나무나 참나무나 포플러 나무를 밖에 나가서 보면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암은 한없이 자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세포가 분열을 한없이 해서 놔두면 한없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조직들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생명을 위험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에 가장 한국이나 미국에서 남녀 합한 인구 중에 제일 흔한 암이 폐암이에요. 렁캔서. 폐암은 아주 고약한 암입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원인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프지가 않아요. 증세가 없어요. 증세가 생겼다 하면 벌써 늦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폐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폐 신경 없는 데서 암덩어리가 자라니까 그 폐인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다녀요.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 기관지를 뚫고 나오거나 그 암세포가 늑막을 뚫고, 폐를 싸고 있는 늑막을 뚫고 나오면 그때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미 발견했다 하면 3기나 4기 때예요. 그 다음에 치료가 어려워요. 거기에는 폐에 아주 혈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혈관을 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하기가 굉장히 수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이 잘 돼요. 다른 암에 비해서. 그래서 키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하면 좋아져서 한 1, 2년 살다가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MRI나 CAT-스캔을 찍어보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재발이 아주 잘 돼요. 폐암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뭐겠어요? 담배, 스모킹. 이건 자기가 피워서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옆에 있는 간접 흡연자, 자기가 피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남편이 담배 피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같이 차 타고 다니거나 생활을 같이 하면 마시는 거, 간접 흡연이라고 그래요, 그걸. 간접 흡연도 담배 안 피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2배 렁 캔서에 잘 걸려요. 담배 피는 사람은 20년 이상 피면 아주 갑자기 폐암 발병률이 올라가요. 상승해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담배 피는 분이 계시면 아직 20년이 안 됐으면 희망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끊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끊어야 됩니다. 이 2가지 폐암 종류가 있어요. 비소세포암,
하고 소세포암, 스몰셀, non-스몰셀 칼시노마, 스몰셀 칼시노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비수세포는 조금 천천히 자라요. 그래서 발견됐다 하면 수술로 잘라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완치율도 좀 높아요. 근데 소세포암은 아주 빨리 퍼져요. 그래서 체스트 엑스라고 CT 스캔 했더니 암이다 했는데 3개월 있다 죽어요. 굉장히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아주 퍼진 걸로 알고 키모테라피,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레디에이션이든지. 담배가 첫 번째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공기 오염, 폴루션이에요.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거. 이거 두 가지가 합치면 시너지스틱 효과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암에 많이 걸려요. 담배 피면서 공기 나쁜 데서 살면.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두 가지를 피하고 조기 발견을 해야 돼요. 조기 발견은 체스트 엑스를 찍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끼견자, 담배를 핀 경험이 있거나 과거에 현재 피고 있는 사람은 체스트 엑스레이를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좀 나타나는 것 같으면 바로 CT나 MRI를 찍으면 펫스캔을 찍든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남녀 합쳐서 제일 많은 암이고 여자한테 제일 많은 암, 브레스트 캔서입니다. 유방암. 유방암은 발견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한 70%가 유방암 환자의 70%가 자가 진단에 의해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의사만 믿고 있지 말고 본인이 발견해야 돼요. 자가 진단. 언제가 제일 좋으냐? 자가 진단하는 시기. 생리 후 2일 내지 7일이 됐을 때가 조직이 가장 부드러워서 잘 만져질 때예요. 생리가 없는 분은 한 매달 15일 아니면 30일 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체크업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거울 앞에서 본인이 서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앉거나 서서 혹은 누워서 촉진, 팔피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손가락은 마지막 세 손가락을 쓰는 게 좋아요. 엄지손가락하고 인덱스는 우리가 보통 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못이 베기거나 아니면 굳은 살이 많아서 정확성이 적어요. 이 세 손가락은 아주 보들보들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 손가락으로 만져서 촉진을 하면 됩니다. 관찰할 내용은 뭐냐? 멍울이 있는지 보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렇게 만져서 동그란 게 뭉클뭉클한 게 만져지는지, 그 다음에 만져서 눌러서 좀 아프다든지, 놔뒀어도 어떤 때는 통증이 뜨끔뜨끔하고 온다든지 할 때 의사한테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러드 니플 디스차지, 유두에서 짜보면 블러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캔서의 가능성이. 그 다음에 유두가 함몰해요.
속에서 유두 근처에서 캔서가 자라면 스킨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유두가 리트렉션 돼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에 주름이 생겨요. 그것도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두에 습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유방 크기가 변해요. 3개월 전하고 달라. 거울 앞에 섰더니 한쪽은 적고 한쪽은 커졌어. 그러면 something wrong, something going on 돼요. 그 다음에 유두의 위치 변화가 있어요.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든지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거울 앞에서 자기가 보거나 아니면 손으로 만져서 진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뭐 하라고 그래요? 맴모그램 하라고 그러죠? 엑스레이로 찍는 특별 촬영인데 맴모그램의 정확도는 90 내지 95%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맴모그램으로 진단을 거의 다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소노그램, MRI도 하고. 근데 맴모그램 찍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아파요. 그죠? 갖다 대고 눌러요. 왜 그렇게 해요? 조직이, 유방 조직이 얇으면 얇을수록 훨씬 정확한 사진이 나오고, 얇으면 얇을수록, 레디에이션을 적게 먹어요. 엑스레이가 아주 약한 도수로 찍지만, 그래도 한쪽 통계에서는 맴모그램 매년 하면 캔서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 레디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받아라.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맴모그램 찍는 걸 연기하지 마시고, 이건 더 정확하고 레디에이션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가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한테 많은 전립선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많아져요. 미국에 200만 명의 전립선암 환자가 생존해 있어요. 200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이 스트레이트로 잘 나가지 않고 드리블링해요. 스트림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미경 검사를 해보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수가 있어요. 진단은 PSA라는 블러드 테스트가 있어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이게 아주 스페시픽한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진단법 중에 블러드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거 40세 내지 50세가 넘으면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루틴 체크업 할 때 해봐요. 어떤 때는 의사들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를 가서 리마인드 시켜서 PSA 좀 꼭 해주세요. 프로스테이트를 꼭 체크해 주세요. 라고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콜로노스코피도 그렇고 대장경 검사, 위시경 검사 이런 것들
난소암 검사 이런 것들은 의사가 바쁘다 보면 요즘에는 특히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이 너무 바빠요. 하루에 막 40명, 50명씩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바빠서 훅훅 지나갈 수가 있어요. 환자가 컴플레인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때는 미리 집에서 가기 전에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가서 리마인드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완치가 아주 많은데 늦게 발견하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렉탈 익잠을 꼭 해달라고 그러세요. 항문에다 손가락 넣어서 프로스테이트를 만져보는 거. 프로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직장암 같은 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는 것이, 의사도 귀찮아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렉탈 익잠인데 환자가 인시스트를 하면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꼭 요구하라고요. 귀찮은 거지만. 제 해부학 교수 참 그 엑셀런트한 분이었는데 뒤늦게 미국에 다시 오셔가지고 라디올로지 하던 분인데, 해부학 하던 분인데 라디올로지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뉴저지에서. 그런데 항문에서 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동료한테 가서 서전한테 내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데 하니까, 옛날에 헤머로이드야 걱정하지 말고 가. 손가락도 안 넣어보고 보냈어요. 6개월 있어도 안 그쳐. 그래서 자기 엑스레이 입고 하니까 엑스레이에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대장에다가 바리움 에네마라고. 그때는 콜로노스코피 없을 때예요. 대장경 검사가. 그랬더니 암이 주먹만한 것이 생겨서 이미 간까지 갔어요. 그래서 NIH에 와서 돌아가시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참나 안 됐더라고요. 의사인데, 의사가 그런 일이 더 많지만 하기는 이그노어하고 자기 짐작만 대고 해서는 안 돼요. 꼭 렉탈 익잠을 한 번씩, 나이가 든 남자분들은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나오면 치료법은 라디에이션, 엑스레이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시드 임플란팅이라고 해서 항문을 통해서 항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프로스테이트에다가 침같이 생긴 라디움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십 개를 집어넣어서 암세포 있는 데서 집어넣어서 그 로컬라이즈드 라디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치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저리. 옛날에는 배꼽 밑에를 째고 들어가서 그 프로스테이트 전체를 뜯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컴플리케이션이 많아요. 소변이 물 때 소변이 샌다 되거나 뭐 소변 컨트롤이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마이크로 서저리, 마이크로 로봇 서저리, 로봇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로봇가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서 캡슐에 쌓여 있는 캔서를 다 뜯어내는, 물론 초기에 가능한 거예요.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그 캡슐을 뚫고 나오면 이미 늦어서 그런 마이크로 서저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립선 암은 멜리그넌시, 글리슨 스코어라고 그래서 악성도를 재는 게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할 때 그 세포가,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그 스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2에서부터 10까지 있는데, 이 5 이하의 것은 마일드한 거예요. 잘 전이가 안 돼요.
그러고 천천히 자라요. 근데 5에서부터 10까지, 특히 10이 넘으면 그냥 금방 딴 데로 퍼진다고. 그래서 이 글리슨 스코어가 낮은 경우는 치료를 하지 말고, 65세 이상은 치료를 하지 말고 그냥 observation만 하라. 그리고 팔로우업만 받아라. 치료를 어그레시브한 거하고 생존율이 비슷하더라 하는 존스 홉킨스의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혹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걸리셨을 때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분한테 많은 암 한두 가지 더 얘기하면, 난소암, 자궁 양쪽에 복강에 매달려 있는 난소, 거기에 암이 생기면 난소암은 사일런트 킬러라고 그래요. 사일런트 킬러. 왜냐하면 증세가 없어요. 그 암덩어리가 어린애 머리만하게 커져도 증세가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배가 불러오니까 어떤 젊은 여자는 애벤 줄 알거나, 아니면 요즘 다이어트를 안 해서 아랫배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증세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일찍 발견만 하면, 요즘은 키모테라피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난소암 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난소암 걸렸다가 완치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단 방법으로는 블러드 테스트로 CA125 이런 블러드 테스트를 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는 제일 자주 할 수 있는 게 펠빅 소노그램, 트랜스베지널 소노그램을 하든지, 제일 쉬운 건 펠빅 소노그램. 한 2년에 한 번 해보면 좋습니다. 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더 자주 해야 되지만. 대장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로노스코피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가 얼마나 귀찮아요. 전날 완결론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사를 해서 다 씻어내야 되니까 그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기 발견하면 완치시킬 수 있는 암이에요. 대장암은 천천히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귀찮아도 꼭 의사가 하라는 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55세 이상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45세, 50세 이상에서 하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콜로노스코프는 장점이 팔립 같은 거, 비나인 튜머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떼내서 치료까지 하는 거예요. 팔립이 캔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단과 치료를. 그 다음에 위암. 위암은 한국에 굉장히 많죠. 근데 한국도 생활이 서구화되어 가면서, 음식 같은 게 서구화되어 가면서 위암이 발생률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있는 교포들은 훨씬 더 적고, 음식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프로테인인데, 이것이 위암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매운 걸 조금 먹으면 오히려 항암적인 효과가 있고, 매운 걸 많이 먹으면 위암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는 돼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매운 것이 정말 암에 나쁜 거냐 좋은 거냐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설은 있어요. 매운 것이.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박테리아가 위장에서 위염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고단위로 10일 동안 투여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이 EGD 위시경 검사 할 때 샘플을 채취해서 그 균을 발견하면 의사한테 약 처방 받아서 먹으면 돼요. 3가지 항생제를.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주로 많은 인테스티널 메타플래시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위암을 일으키는 건데 위장의 일부 내점막이 장의 인테스틴 소장이나 소장의 모양하고 똑같은 조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원인은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이것이 있는 사람은 10%가 위암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EGD 할 때 바이옵시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한테 많은 유테라인 서비칼 캔서, 경부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저개발 국가의 여자들한테 많았는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위생관념이 좋아지면서 훨씬 줄어들죠. 왜 그러냐 하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생겨요. 자궁경부의 염증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요. 그 바이러스 종류가 한 100가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흔한 거 4가지만 골라서 이거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신을 주사해주면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9살부터 26살 사이에 그 6개월 동안에 3번을 맞아서 2개월마다 맞아서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염증이 생기기 전에 맞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요즘엔 남자애들도 보이들도 이걸 맞으라고 권해요. 11살에서 12살 사이에 맞아놓으면 나중에 성생활해서 여자들한테서 그 바이러스가 남자들한테 옮겨져서 올 수 있는 캔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그렇게 파퓰러하게 남자들한테 권고하지 않고 여자들은 맞아주면 좋아요. 그러면 70% 예방이 가능해요. 이거 했다고 해서 펫 테스트를 안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예방을 했어도 70%밖에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펫 테스트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다공증. 여기 젊은 분들이 많아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젊어서부터 이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골다공증은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가 벌집처럼 돼서 넘어지면 골절이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노인들한테는 이 낙상, 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특히 한 7, 80이 넘어서, 특히 80이 넘어서 한 번 넘어져서 힙 프랙처 같은 게 와서
3개월 내지 6개월 베드에 누워 있으면 다른 합병증이 생겨서 생명의 위험이 와요. 그래서 그냥 바짝 늙어버려요. 운동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한번 넘어졌다 하면 생명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 덴시티 테스트, 특히 여자분들은 덱사 스캔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캔을 찍어서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한테 가면 처방을 주니까 가지고 엑스레이과에 가서 찍어서 어느 정도 심한가 T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그 T스코어가 얼마인가 봐가지고 치료한 약을 먹어야 되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조절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골다공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지혈증. 혈액 속에 패트가 많은 거예요. 두 가지 주로. 콜레스테롤하고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고,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는 중성지방이죠.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동맥을 딱딱하게 하거나 안에 플래그가 생겨서 혈관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심장마비가 아주 제일 큰 원인이 콜레스테롤이에요.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는 주로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오냐면 알코올에서, 술 마시는 사람한테서 많이 와요. 근데 이 지방간이 생기면 이 지방간이 시로시스, 간경화증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간경화증은 또 캔서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 조심해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음식 조심과 엑서사이즈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메디케이션을 씁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약은 간에 부담이 가는 약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보다는 운동과 다이어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강조할 거 한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그리고 다이어트,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 두 가지를 바쁜 생활 속에서지만 관심을 가지고, 주부는 주부대로 음식 요리할 때 관심을 갖고, 남편은 남편대로 엑서사이즈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엔커리지 시켜주면서 같이 운동하고 하면, 저도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데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억지로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플러스 조기 진단, 의사가 오라는 데 가고, 의사들이 다음 어포인트를 안 줄 때가 많아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결혼기념일이든지 생일날이든지 정해놓고 1년에 한 번, 젊었을 때는 최소한도 1년에, 나이가 들면서는 1년에 2번, 3번, 4번 꼭 정기 체크업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혹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암은 키모테라피나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암에 걸리면
그냥 놔둬라. 자연 치유나 뭐 케어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그치?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꽤 그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그게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는데, 저희 흉곽외과 교수, 의과대학의 흉곽외과 교수님이 폐암에 걸렸어요. 우리 졸업한 그 다음 해인가. 근데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주임 교수였었는데 그냥 앓다가 가셨습니다. 어느 게 더 현명한 거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고 권고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개인 철학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생활 철학. 왜냐하면 키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받으면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치료를 받으면 죽는 원인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테라피 받다가 합병증 부작용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존 F 케네디의 와이프 누구예요? 제클린 오나시스. 그 사람도 뉴욕에서 난 하즈킨스 디지스인가 하는 암으로 있었는데 죽는 날은 뭘로 죽었느냐? 오버도스 케모테라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다 보면 키모테라피라는 게 뭐예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이는 거거든요. 암세포를 100%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키모테라피 약으로 암세포를 100%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암세포를 100% 죽이다 보면은 정상세포도 8, 90%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세포보다 약에 센시티브한 것, 암세포가 더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죽이는 건데, 암세포가 센시티브하기는 더 하지만 완전히 더 센시티브한 게 아니고 비교적 센시티브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세포를 살리고 이걸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세지를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더 이상 높이지 못하는 거죠. 정상세포도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프 퀄리티가 키모테라피를 받다 보면 아주 나빠지고 합병증이 심해서 어떤 때는 키모를 안 한 것보다 빨리 죽을 수 있고 퀄리티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키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암 같은 경우에 요즘에 난소암 같은 경우에 키모테라피가 아주 효과적이 좋아서 완치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남자분 90이 지금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혈암, 오로파린지얼, 후두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걸 옆에 있는 분들이 권고해가지고 존스 홉킨스에 가서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를 받았어요. 받을 때는 참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 8년이 넘었는데도 90이 넘은 양반이 혼자 드라이브하고 켄터키까지 갔다 오니까 그런 경우는 완치가 된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지만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결정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힘들고 가족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힘들고 결국은 환자 자신이 결정하는 건데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춘혜 장로님 아무것도 치료를 안 받고 그냥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멋지게 사시다가 가셨다고. 키모테라피 받았으면 녹초가 돼서
그 부작용 때문에 그냥 베드에만 누워 있었어야 할 뿐인 것 같은데 그걸 안 받고, 그건 물론 의사가 추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받는 걸 추수해가지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각종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사람들 오히려 엔커레지 시켜주면서 믿음으로 살다 가셨는데, 물론 전혀 고생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희모한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훨씬 고생을 안 하셔서 선택을 아주 그런 경우에는 잘하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확한 대답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신데 저희들은 저희들의 몸을 너무 함부로 다루고 무책임하게 다루고 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다 향유할 수도 없고, 또 향유한다 하더라도 아주 로우 퀄리티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육신의 몸도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오니 저희들이 잘 간수하고 잘 케어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